1997년 대한민국이 멈췄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2026년 6월 우리 경제는 그때보다 더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때문이죠. 노동계의 축제여야 할 이 법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민주노총조차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며 비명을 지르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이 통째로 멈추기 직전인 지금 그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보죠. 당신의 일자리가 해외로 팔려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시작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쌍용 자동차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파업 이후 노조원들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자 시민들이 4만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죠. 그 마음이 모여 법안의 이름이 되었고 드디어 2026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다가올수록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죠. 원래 이 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데 있어요.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사장님하고만 대화하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청 직원들도 원청 대기업 사장님을 상대로 직접 파업을 하고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노동계는 이를 노동권의 일대 진전이라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이 되면서 상황이 묘하게 시작해요. 민주노총이 갑자기 정부의 시행령을 전면 폐기하라며 거리에 나선 겁니다. 법을 원하던 쪽에서 막상 시행을 코앞에 두니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그것은 바로 시행령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노조의 활동 범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노조는 법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투쟁의 머리띠를 묶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광경이 아닐 수 없죠. 연영계 역시 이 법의 파급력을 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기업들은 정당한 경영 활동조차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판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탈한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국내 공장 운영이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해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업들이 짐을 싸는 현상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상생이 법안이 오히려 갈등의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평범한 근로자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법이 보장해준다던 권리는 사라지고 일자리 자체가 증발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감정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진짜 미래를 직시해야 해요. 기업이 떠난 빈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공장 설비와 실업의 공포뿐이죠. 법이 바뀌면 원청 기업은 하청 노조의 모든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이를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멈추고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노조의 권리는 강화되었지만 정작 일할 터전이 사라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순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해요.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가 만든 결과물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해요. 제조업은 이미 심각한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고한유 시대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라는 기름까지 부어졌으니 앞날이 캄캄할 수밖에 없네요. 다음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왜 구체적으로 한국을 탈출하려 하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왜 구체적으로 한국을 탈출하려 하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는 이미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조기업의 84%가 법 시행 이후 해외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답했죠. 이는 단순히 엄포를 놓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이미 GDP 대비 2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제조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공장들이 하나둘씩 짐을 싸고 있죠. 특히 자동차와 조선 같은 중추산업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김 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김 대리는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대기업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알짜배기 하청업체로 통했죠.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소식이 들리면서 공장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 대기업 사장님을 직접 찾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직원도 아닌데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외국 원청 기업은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 공급선을 해외로 돌리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베트남이나 인도의 공장들은 노사 갈등 위험이 적고 인건비도 저렴하니 당연한 선택이겠죠. 그렇게 일감이 끊긴 김대리의 공장은 순식간에 폐업 위기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죠.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던 법이 오히려 일자리의 근간에 뿌리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노조도 존재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무시된 대가는 가혹합니다.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세수가 줄어들어 공공 서비스조차 마비될 지경이죠. 우리 자녀들이 일해야 할 터전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제는 숫자로 말하고 자본은 이익과 안전을 따라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규제가 강화되고 파업이 일상이 된 나라에 머물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주요 대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50%를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나머지 50%의 생산 라인마저 해외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지 두렵습니다. 기술 유출은 물론이고 연관된 중소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해요. 정치권에서는 당장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뒷면에는 기업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감겨있죠.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공장의 이탈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마지막 비명과도 같죠. 뒷자리가 사라진 사회에서 복지와 평등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해요. 노사가 상생하는 길은 투쟁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도 생겨나는 것이죠. 2026년 2월의 현실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맹정하게 판단해야 하죠. 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될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떠난 빈자리를 노리는 거대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 기업들이 떠난 빈자리를 노리는 거대한 그림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의 거대 자본이죠.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제조업 점유율 30%를 이미 장악했어요.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이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몰락을 틈탄 치밀한 전략이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공장이 멈추고 자금줄이 마르면 중국 기업들은 헐값에 우리 설비를 싹쓸이해 갈 겁니다. 핵심 기술과 숙련된 인력까지 통째로 넘어가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1990년대 우리가 누렸던 제조업 강국의 영광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 디스플레이와 조선산업에서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했죠. 기술을 빼앗긴 뒤에 남는 것은 빈 껍데기뿐인 공장과 실업자들의 눈물뿐이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포기하면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은 국경이 없지만 일자리는 국경이 명확하죠. 우리 기업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이 채운다고 해서 우리 일자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품과 장비를 들여오고 핵심 공정은 본국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술 주권마저 잃어버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집안 싸움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동안 외부의 포식자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술 유출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국 기업의 하청 노동자로 전락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시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중국은 이미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우리를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규제에 묶여 발버둥 치는 우리 기업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죠. 노란봉투법은 이런 외부 경쟁자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지도 몰라요. 한국 제조업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파업할 권리만이 아니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터전인 우리 기술과 공장을 지켜야 해요. 기술이 없는 노동은 힘을 잃고 자본이 없는 기술은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핵심 인재들을 향한 중국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죠. 공장이 문을 닫는 순간 그 유혹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겁니다. 경제 전쟁터에서 무기도 없이 싸우는 형국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법 하나가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쟁국에게 기회를 주는 독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우선순위인지 고민해야 하죠. 빈 공장을 중국이 다 먹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직시해야 해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제조업의 위기는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덮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장 단지 앞 식당 사장님의 한숨 섞인 이야기를 통해 지역 경제의 붕괴 실태를 확인해 보시죠. 공장 반지 앞 식당 사장님의 한숨 섞인 이야기를 통해 지역 경제의 붕괴 실태를 확인해 보시죠. 2026년 2월 공단 정문 앞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해온 박 사장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한때는 점심시간마다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줄을 섰지만 지금은 점심때도 빈 테이블이 더 많죠. 손님의 80%가 공장 직원이었는데 공장이 해외로 이전을 준비하며 직원을 줄이기 시작하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박 사장님의 월 매출 1,500만 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임대료조차 내기 버거운 현실에 놓였죠. 공장 하나가 멈추는 것은 단순히 기계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수백 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공장 근처 편의점과 세탁소, 그리고 직원들이 퇴근 후 들르던 호프집까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축이 무너지면서 동네 전체가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미노처럼 번져나가 부동산 가치마저 하락시키고 있죠. 직원들이 살던 원룸촌은 공실이 넘쳐나고 건물주들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 물건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업 공동화가 가져오는 실물 경제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정치인들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노동자들이 밥을 먹던 식당 주인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지역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결국 지자체의 세수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 예산이 깎이고 기반시설 관리가 소홀해지면 도시의 경쟁력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박 사장님은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일터가 사라진 곳에서 희망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갈등의 상처와 무너진 상권뿐이죠. 우리는 제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의 공장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수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심장과도 같죠. 그 심장이 멈추면 주변의 모든 모세혈관이 막히고 결국 조직 전체가 괴사하게 됩니다. 도사 갈등이 격화될수록 자본은 가장 먼저 도망치고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덮칩니다. 박 사장님 같은 자영업자들이 그 피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노란봉투법은 노동 권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의 상징입니다.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된 거미줄과 같아서 어느 한 곳이 끊어지면 전체가 흔들리게 마련이죠. 제조업의 붕괴는 서비스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험한 도미노 게임을 멈춰야 해요. 감성에 치우친 법안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박 사장님의 눈물은 곧 우리 이웃의 눈물이고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침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를 깎아먹는 암세포와 같죠. 이제 우리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의 실제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히 요동치는 환율과 화폐 가치의 하락이 가져올 더 큰 재앙에 대해 준비해야 하죠. 2026년 현재 원화 가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제조업 위기가 불러올 원화 가치의 폭락과 그로 인한 자산 손실 위험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환율 시대에 당신의 예금이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고환율 시대 당신의 예금이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음을 알리고 있죠. 제조업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달러를 들고 나가니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 통장에 1억 원이 그대로 있어도 실제 구매력은 줄어드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결합하여 당신의 재산을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기름값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2배로 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평범한 직장인들이 아무리 아껴 써도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원화의 위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고 떠나고 있어요. 노란봉투법 같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으니 자본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행렬이 2026년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도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중산층이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구조적이고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죠. 제조업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고환율은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해요. 구매력을 잃은 화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맹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하죠.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국내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올라가 경영난은 심화됩니다. 결국 고환율의 고통은 소비자이자 노동자인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자산 가치가 1년 만에 20% 이상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해외여행은커녕 수입 식품 하나 사는 것도 망설여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율 수치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이 무너지는 신호죠. 우리는 지금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해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의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추격과 국내 규제라는 이중고 속에서 원화는 힘을 잃어가고 있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당신의 노후 자금은 공기 중으로 증발하고 말 거예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폭등할 수밖에 없죠.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논쟁을 멈추고 생존을 위한 자산 전략을 세워야 해요. 국가가 내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경제의 냉혹한 원리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산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분산하는 지혜가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전 매뉴얼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는 것이 힘이며 감성적인 구호에 속지 말고 숫자로 돌아가는 경제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죠. 기업이 생존해야 노동자도 있다는 상식을 다시 세워야 해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기업 이탈이 가속화되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나 해외 우량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성에 치우친 구호가 아니라 맹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나만의 생존 지도를 그려야 하죠. 막연한 낙관론은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화폐 자산의 다변화입니다.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매 자산을 지켜줄 방어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달러 기반의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지혜가 요구되죠. 단순히 달러 현금을 금고에 넣어두는 것보다 미국의 우량 기업이나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거주용 부동산 외의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지역의 상가나 토지는 가치 하락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사장님의 사례처럼 공장이 떠난 자리는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량 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해요. 세 번째로, 실질적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 기존의 지식은 순식간에 낡은 것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나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내 몸값이 오르면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자산 점검과 경제 공부입니다. 뉴스를 볼 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이 내 주머니에 미칠 영향을 계산해야 하죠. 노란봉투법과 같은 규제가 강화될 때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정보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관심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매 자산의 가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어 정치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고금리와 고환율이 겹치는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가계 경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죠.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비상금으로 비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탄탄한 현금 흐름은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도 맹정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죠. 국내 언론 보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경제 지표와 외신을 챙겨봐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위기 속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평정심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에 질려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죠.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이제 당신의 생존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할 우선순위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자산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인 숫자로 파악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 통장의 원화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450원을 넘나드는 환율은 우리 자산이 이미 20% 이상 깎였다는 경고등이나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정보의 필터링과 검증에서 시작됩니다. 자극적인 구호나 정치적인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하죠. 주요 대기업이 공장을 어디로 옮기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움직임은 곧 돈의 흐름이며 이는 곧 우리 일자리와 직결되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팩트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자산 이동을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액이라도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경험이 필요하죠. 원화 자산에만 묶여있는 것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가 증명된 우량 자산으로 재산의 일부를 옮겨두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는 새로운 역량을 습득하는 자세예요. 제조업이 떠난 자리를 채울 새로운 서비스업이나 기술 기반의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도태될 수밖에 없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만의 새로운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네 번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혼자서 모든 위기를 감당하기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돕는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진실을 알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사회의 합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죠. 우리의 침묵은 잘못된 정책을 방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5번째는 감정 조절과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경제 위기가 닥치면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기 쉽지만 그럴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하죠. 위기는 언제나 반복되어 왔으며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의 격차를 줄일 기회가 됩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죠. 물가가 치솟는 고환율 시대에는 현금 보유력을 높이는 것이 곧 이기는 전략입니다. 당장 눈앞의 즐거움보다는 미래의 안전을 위해 자금을 축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죠. 작은 돈이 모여 위기를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맷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위기는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경제적 홀로서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결론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준비된 당신의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준비된 당신의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낱낱이 확인했죠. 2026년 3월 1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이 법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전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죠. 제조업의 심각한 공동화와 핵심 기술 유출, 그리고 원화 가치의 끝없는 하락은 이미 우리 삶의 현장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동반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선배 세대의 경험을 통해 배웠죠. 1997년 당시에 가혹했던 외환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큰 부를 일구었죠. 당신이 오늘 이 긴 영상을 통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감성적인 구호나 정치적인 선동에 매몰되지 않고 맹철한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태도가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할 때이니 매 자산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맹혹한 경제적 진실을 알리고 함께 깨어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죠. 기업이 떠난 빈자리를 그저 한숨 쉬며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지를 매일같이 고민해야 해요.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언제나 생존의 문이 열려있죠.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달콤한 약속보다는 냉혹하게 돌아가는 시장의 원리에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스스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당당한 경제 주체가 되게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조업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작은 일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노사가 서로를 인정하며 상생하고 기업과 가게가 함께 웃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일자리는 결국 국가나 정치인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이 기막힌 경제 전쟁터에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한 당신만의 외로운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권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팩트만을 골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기록들이 여러분의 어두운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